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발생해 100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리 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1,924명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지도 오늘로써 이제 100일째가 됐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92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근데 이 1,924명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저께 발생했었던 그 1,571명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상황이 지난주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대체 공휴일이 있었고 네.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날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난주 동일 요일에 발생했었던 2,400명, 그러니까 10월 6일 날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감소한 감소한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닐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증거가 저희가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9월 24일 날 3,245명이 피크였다면 그 다음 주는 2,859명,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피크가 2,4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마다 그 피크가 되는 그 최고 확진자 숫자가 한 400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확진자 숫자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거기에 또 발맞춰서 이동량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거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차 잘못하면 다시 또 이게 증가세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사실상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조금 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채널A 감찰 방해 등을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징계했고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보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대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주목해야 될 게 확진자 중에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80%를 넘은 게 지난달 15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좀 급증했을까요?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급증한 거는 수도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다른 데가 더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자 중에 수도권이 1,570명,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35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81%라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네. 문제는 이 수도권 중에서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의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어제 발생한 서울의 확진자 숫자가 745명, 경기도가 684명입니다. 근데 바로 전주 동일 요일에 발생했던 확진자가 837명, 856명으로 전주보다는 한 100에서 150명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9월 말에 피크를 차지했을 때가 서울이 1,222명이 제일 많이 나왔던 날이고요. 경기도가 1,102명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날인데 서울, 경기도 그때부터 거의 지금 매주에 100에서 한 150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 피크에 비해서 거의 하루에 일주일에 100에서 150명씩 감소하는 양상이고 그런 양상이 계속돼서 어저께 숫자는 745, 684로 많이 감소는 했지만 근데 워낙 비수도권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 비중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 확산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745명이면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사회적 거리기 4단계 기준인 384명의 거의 2배 상회하는 정도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전체 감염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감염자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네.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다음 달 방역 체계 전환이 될 텐데 이걸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자세한 건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네.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 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두 개의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70, 그러니까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70%, 그다음에 접종 대상자 기준으로는 85% 정도에 달하는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완료하신 분이나 지금 2차 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신 10에서 15% 정도의 양쪽 그룹으로 지금 나뉘었는데요. 지금 이 양쪽 그룹에서 분명히 현재까지 발생하는 양상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는 비접종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비접종군은 아직까지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계속돼야 되겠지만 네네. 분명히 최근 들어 이러한 접종군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라던가 또는 치명률 자체는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접종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제일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개인들 간의 모임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워낙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시간이나 인원수에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게끔 아마도 모임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식하고 네. 그다음에 모임 시간 제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제일 높을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확진자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또 강화되거나 이걸 또 완화하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인 이 현재 어떤 단계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아마 손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에 의한 여러 가지 보호 효과들이 나타나기 전에 결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그 전에 방역총괄본부장을 했었던 윤태호 교수님 부산대 윤태호 교수님께서 새로운 방역 체계를 이제 제안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이제 예방 접종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발생률 그리고 발생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치명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 단계를 결정하게 그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뭐 그런 가장 기본적인 틀만 네네. 놔두고 네. 환자 발생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잖아요. 이달 안으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경제, 민생, 또 사회 문화, 자치 안전, 방역 의료 이렇게 크게 4개 부문으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위원회 활동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상화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해를 만회할 수 있게끔 이제 가는 게 중요한데 네. 문제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날 추가 피해들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이제 방대본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예방 접종률이 높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의 지금 2차 접종 그 비율이 7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10% 정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이 지금 최근 들어 방역 완화를 했더니 하루에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00명 정도.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10명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생기는 방역 완화에 의한 추가 피해 특히 이제 그 부분들이 대부분 예방접종 미접종자들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래도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정부 조사 결과 최근 5개월간 확진자 중에 백신 미접종자가
88.9%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10명 중에 9명이 미접종자라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도 앞서 언급하신 부분이지만 이런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 미접종자들이 본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11월 달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미접종자 그룹 안에서 확진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안에 분명히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결코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방 접종률이 아무리 올라도 집단 면역에 의한 비접종자의 보호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면역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안 끝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면역력을 갖는 방법은 크게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과 감염되는 방법 둘밖에 없는데 네. 감염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또 감염에 의한 면역력은 또 완전하지 않아서 다시 또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지금 예방접종을 맞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약하게 증상을 앓고 지나간 사람도 코로나19 이후에 심장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거의 한 2000% 가깝게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다 파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노출되거나 안 걸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미접종자들도 계속 좀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